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6주차 시간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시간은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뭔가 이렇게 낯선 물건을 들이댄다든지 하면은 으앙하고 울어버린다든지, 혹은 가보지 않은 길, 보이지 않는 길하고 잘 보이는 길, 둘 갈래길 중에 어디 한 군데를 골라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잘 닦여져 있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지, 굳이 보이지 않는 길 내지는 뭐 이렇게 잡초가 우거져 있고 뭐 길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공부했었던 효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될 텐데, 결국은 어떤 불확실성 내지는 어떤 위험을 감수함에 있어서 그 위험의 감수를 하는 행위의 대가로서 무언가 주어지는 보상이 있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효용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 회피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위험 회피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모든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있고 상황마다의 차이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애 주기라든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서 사실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모형화해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러한 규칙 위에서 우리가 무언가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경제학자들이 이제 위험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위험 회피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무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 이번 주의 내용은 일단 위험 회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학습했던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사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과거의 불확실성 하에서 인간의 선택을 공부한다고 할 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어떤 그 연구들은 17세기 수학자들의 어떤 결과로부터 나온 통찰이죠.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것이 실제 이제 그 선택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그 결과들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쭉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호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폰 노이만 모건스턴이라고 하는 그 이분들이 그 연구에 의해서 사실은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결국은 그 이론으로서 정립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사실은 일종의 빌딩 블록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베르누이의 효용함수라는 개념이었고, 이런 베르누이 효용함수를 근간으로 하여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이 이야기하는 효용함수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폰 노이만 효용함수의 어떤 기수적 효용, 그리고 기수적 효용을 구성하기 위한 공리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만족을 다 정형화해서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폰 노이만 모건스턴이 이야기하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는 효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효용을 얼마간은 기수적 효용 함수로서 정리해서 논의의 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폰 노이만 그 레셔널리티가 있는 상태 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위험에 대한 사람의 태도,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사실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투자상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자산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꾸며 나가는 것이 가장 그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일종의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2, 3주에 걸쳐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쭉 컨셉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수업 준비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질문을 주세요. 학생들이 이제 가끔 타이포나 이런 것들 찾아주셔서 사실은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나 피드백을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강의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번 주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중국 고사의 뭐 모순이라 그래서 뭐 뚫을 수 없는 방패, 뭐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학적으로 이제 일종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에는 이제 바이킹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뭐 영국이 됐을 수도 있고 뭐 프랑스 북부가 되었을 수도 있고 이런 곳에 이제 상륙해서 먹을 것을 약탈해서 이제 갔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물을 건너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두려움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그 나름의 어떤 효용 내지는 합리성을 지닌 행위일 수 있었겠죠.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사실 이제 바이킹들이 이렇게 사지로 스스로를 내몰았던 것이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토지가 부족하게 되고 더구나 이제 기후가 춥고 막 메마른 땅에서 사실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농업 생산력이 나올 수가 없고 뭐 당연히 목축업도 여의치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감행했던 어떤 민족 대이동의 결과가 이제 바이킹의 어떤 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브리타니아까지 진출하는 로마 군단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바이킹에 비해서 훨씬 좀 현대적이죠. 기본적으로는 시민병으로 구성된 징집 군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경을 방어하는 어떤 공화국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징집되어서 이제 그 복무하는 기간 중에 급여를 받는 정규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군을 따라 가지고서 많은 보조병들과 그 다음에 주둔지 행상, 그 다음에 일꾼, 뭐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전진하고 수경지를 건설하고 또 나가고 길 만들고 또 수경지 만들고 싸우고 나가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제국을 확장해 나갔던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 군대한 로만 엠파이어의 어떤 군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군대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교들이나 이런 지휘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짊어지고 그것에 지원하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이킹이 싸움을 잘합니다, 로마 군단이 싸움을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싸움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가지고서 어떤 전술적인 선택을 할 때에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군대는 아마도 바이킹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리스크 어버스한 태도를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전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성향의 선택을 많이 했던 것은 아마도 로마 군단이었겠죠. 물론 이제 로마군은 이제 기원전에 마케도니아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우리나라까지도 쳐들어왔었던 몽고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컨스탄티노플을 함락한 걸로 유명한 이제 오토만 투르크군이라든지 뭐 가까이는 뭐 지난 세기 2차 대전이 있었죠. 2차 대전에 이제 나치 독일군, 그리고 이제 그 나치 독일군을 역습해서 사실은 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소련의 레드 아미 적군. 그 이제 지금 20세기, 21세기 이제 현대 미군에 이르기까지 사실 인류 역사상에 손꼽히는 이제 강한 군대로 이제 사실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위험 감수, 그리고 이제 위험 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향 속에서 사실은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장에 나가서 선택을 하는 지휘관들의 어떤 선택이었을 거고 군대의 성향이었을 것인데요. 결국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 군단이 시사하는 바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시사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샤프 레이쇼를 잠깐 공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위험을 감수한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위험의 감수에 따르는 어떤 요구되는 보상의 정도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의 태도가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뭐 대표적으로 아까 직전에 봤었던 로마 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회피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도 좀 무겁고 병참도 뭐 강력하겠지만 아주 서서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어떤 승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바이킹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선호적인 행동을 좀 했겠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기계적인 어떤 위험 중립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파스칼식의 어떤 기대 페이오프를 기준으로 해갖고 기대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하고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선택이다라고 본다면은 위험 회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아까 이제 복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그 임의의 복권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 복권의 기대값을 평균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복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디제너레이티드 된 복권, 평균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상황 을 좀 덜 선호하는 그런 상황을 사실 위험 회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기대값은 3.5가 되겠지만 사실은 앞뒷면에 다 3.5라고 적혀 있는 동전을 던지고 싶어 하지, 사실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서 4나 5나 6이 나올 수도 있지만 1이나 2가 3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을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아주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리스크 어버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대박이 나게 되면은 그 앞에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보상해주는 어떤 베르니 효용 대비 어떤 그 낮은 폰 노이만 모건스탄 효용을 보이기 때문에 복권의 값이 무한대가 아니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대값을 갖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서 인간이 선택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위험 회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중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기계적인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선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통 리스크 러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평균적으로 내가 아까 주사위 상태로 돌아가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3.5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4나 5나 6 같이 이렇게 절실하게 한 방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을 더 선호하는 거죠. 앞뒤면 3.5를 만들어서 평균적으로 내 3.5를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5나 6에 대한 마음이 더 끌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권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하죠. 사실 복권 가입하면서 될 걸로 기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권 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될 거 알지만 밤에 꿈이 좋았다든지 왠지 느낌이 끌린다든지, 혹은 내가 돈이 좀 급한 돈이 필요한데 도무지 돈 구할 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손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리스크 러버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르누이의 가정을 이제 저희가 배웠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인간은 복권의 페이오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오프가 가져오는 효용함수, 그리고 그 효용의 값이 극대화되도록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그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꺼려하는 인간의 마음이란 거를 감안하였을 때에 베르누이의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오목성을 갖고 있다, 컨케이비티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실은 그림 자체가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평균적인 수익을 확실하게 확보된 평균적인 수익을 원하는 거를 인간이 더 선호하지, 굳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C1, C2처럼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굳이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효용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결국 많을수록 사람이 좋아하지만은 그 효용이 증가하는 폭은 그 결과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그 베르누이 효용 함수가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제 졸업 다가오시고 취직도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름의 커리어 패스를 생각해서
뽑아주는 데면 어디든 다 가겠지만 해필리 여러 군데서 내가 다 채용이 돼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똑같은 동일한 워라밸이 가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이고 일정하면서 쭉 이제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직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꿀 직장이죠. 이런 직장에서 한 25년 정도 내가 근속하면서 뭐 평균적으로는 작게는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으로 출발해서 은퇴할 때 한 6천만 원 정도 받고 끝나는 어떤 그런 커리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25년 정도의 내 어떤 경제 활동을 내가 해서 한 50세나 뭐 60세 전에 은퇴하겠다 마음 먹는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내가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해가지고 어떨 때는 수익이 없지만 어떨 때는 한 해에 막 2, 3억씩 버는 걸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똑같은 어떤 생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어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은 전자의 커리어를 택하지 후자의 커리어를 택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워라밸이 전제되어 있고 똑같은 생애소득이 있다고 전제하는 하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평균적인 어떤 소득이라고 하는 거,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어떤 그러한 대가 로서 더 많은 어떤 기대 수익이 있을 걸로 되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커리어를 쫓는다면 모를까, 똑같은 어떤 생애 소득이 주어지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리스크를 좀 덜 짊어지는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요즘 굉장히 지대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워라밸이라든지 뭐 혹은 내 어떤 컴펜세이션 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베르누이의 가정에도 이미 사실 녹아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C1, C2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될 때, 잘 될 때보다는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상태가 C1, C2의 효용을 평균으로 한 어떤 저 점선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기하학적으로 컨케이비티를 갖고 있을 때, 오목성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무차별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컴하고는 또 좀 다른 모습이 되는데요. 소비를 조합할 때, 예컨대 이제 사과, 바나나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두 종류의 과일을 소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일한 어떤 효용 수준을 연결한 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선의 모양이 이런 경우에 이제 볼록 함수의 모양을 띠게 되죠. 그래서 뭐 예컨대 바나나 한 단위, 사과 세 단위, 뭐 혹은 바나나 세 단위, 사과 한 단위 조합보다는 뭐 사과 두 개, 바나나 두 개 이렇게 하는 녀석이 사실은 효용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점에서 더 멀수록 효용이 더 높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재화 사이의 어떤 소비의 그 구성을 할 때는 소비는 사실 단조롭게 되는 것보다는 다채롭게 구성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수익 내지는 얻는 것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어떤 불확실성을 놓고 보면 그런 경우에는 불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적은 쪽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얻는 것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일정하게 좀 내 그 통제 하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사실 다채롭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인간의 어떤 표준적인 심리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워라밸 관련된 논의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저도 사실 꽤 오래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갉아먹는 어떤 낭비적 요소 내지는 어떤 내 삶의 제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체험하는 어떤 무언가 혹은 내 삶을 구성하는 내 경험을 구성하는 혹은 내 스킬셋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떤 작은 프로젝트들의 합이다라고 만약에 이제 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할수록 좋죠.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제 소비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다 보는 거니까. 그리고 대신 이제 그 부산물로서
나에게 이제 금전적 보상 내지 뭐 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꼭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제 본인이 상정하고 있는 어떤 나름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바라보는 것과 같이 효용함수에 있어서 혹은 소비의 무차별 곡선에 있어서 그 모양이라든지 그 구성을 좀 다르게 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결국은 그 에로우가 사실은 좀 더 정교하게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로우가 이제 1971년도입니다. 아휴, 이거 언제적입니까? 벌써 이제 50년 전에 이미 반세기 전에 케네스 에로우가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 결국은 그 효용을 함수화하는 과정에서 효용 함수로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함수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해 줘야 된다. 첫 번째가 불포화마족, non-sati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다익선이에요. 결국은 소비나 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효용의 크기가 커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non-satiation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risk aversion입니다. 결국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isk averse한 사람의 어떤 커브는 사실 지금 좀 컨케이브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사실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부가 커질수록 내용도 같이 커진다. 1대1로 이제 쭉 가는 거고 리스크 러빙한 경우에는 사실은 나는 들쭉날쭉한 게 더 좋아. 짜릿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 뭐 약간 이런 식인 건데 일단 합리적인 인간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소비나 부에 의한 효용의 크기를 모형할 때는 리스크 어벌스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그 절대 위험 회피라는 개념이 있어서 절대 위험 회피가 사실 감소하는 방향으로 모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색깔도 좀 그레이로 이렇게 칠해놨지만은 뒤에서 이제 따로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위험 회피를 비교한다고 할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수리적으로 봤었을 때 1차 도함수는 양이 나와서 다다익선이 이제 성립하는 거고 2차 도함수는 이제 음의 값이 나옴으로써 이제 일종의 그 효용함수의 컨케이비티가 존재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제 같은 어떤 그 효용함수들인데 이 요건을 다 충족하는 효용함수들인데 효용함수들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사이에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개의 베르누이 효용함수 이제 U와 V가 있다고 했었을 때 모든 페이 오브 P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어, U 더블 프라임이 이제 V 더블 프라임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상황 생각해 보자. 결국 이제 그 어떤 공률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굽어진 정도가 사실 이제 더 큰 게 있고 좀 덜 굽어진 게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밋밋한 게 있고 좀 더 급격한 커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폰 노이만 기대 효용 정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확률 파이로 x를 주고 1-파이 파이 확률을 y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로터리 z가 있다라고 할 때에 폰 노이만 기대 효용 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x의 페이오프에 대한 내 유틸리티 그 다음에 y에 대한 페이오프에 따른 내 유틸리티를 각각 확률로 가중해 가지고서 합친 게 그 해당 로터리에 대한 기대 효용 함수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개념 하에서 이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개념 같아 조금 말씀을 더 드릴 건데 근데 이제 affine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이제 1차 함수 얘기한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효용 함수가 지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함수의 형태로서 말하자면 이제 왼쪽 사각형에 있는 어떤 저런 류의 사각형이 말하자면 AXB라고 하는 형태로 만약에 이제 변환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affine 변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쪽에 이제 affine transformation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정사각형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론가 보내지게 되면
거기에 매핑되는 x와 y 값이 달라질 거잖아요. 효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매칭되는 어떤 유틸리티, 효용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동일한 소비에서도 효용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효용 함수가 말하자면 affine transformation 돼 있는 결국 1차 함수 변환을 해가지고서 보내놓는 어떤 그러한 상태의 어떤 효용 변환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결국은 그 UZ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이 확률로 X, 1-파이 확률로 Y라고 하는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의 효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1차 함수 알파 X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효용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VZ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효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1차 함수인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형태의 거를 갖다 똑같이 태워가지고서 결국은 알파 UG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형태로서 기술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효용함수 두 개가 있을 때 효용함수 u와 v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u와 v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Vx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affine transformation을 하게 되면 알파 U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V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affine transformation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앞에 직전 그림에서 봤지만 정사각형 그림을 약간 틀어진 사각형 모양으로 쏘아줬잖아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결국 X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나 Y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나 거기에 매칭되는 그 효용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알파 UX 플러스 베타 알파 UI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그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이제 기대 효용 정리에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V의 XY 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유의 어떤 효용 함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냐 그러면 결국은 얘도 결국은 그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한 결과니까 알파 U에 플러스 베타 한 것만큼 사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U에 XY 파이라고 하는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녀석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알파 곱하기 무언가의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로 저희가 넘어와서 파이하고 1-파이로 x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 y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를 각각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 했었는데요. 결국 그러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x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 vx, y 페이오프를 받았을 때 vy, 결국은 지금 하늘색과 연두색으로 제가 각각 표현을 해뒀습니다만 그걸 갖다 이제 배분해 가지고서 내려놓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파이의 vx, 1-파이의 vy 하는 식으로 사실은 그림이 다시 구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어떤 특정 페이오프 P에 대해 가지고서 V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기존에 있었던 효용함수 U를 갖다가 affine transformation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V'P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알파가 튀어나온 알파 U'P가 될 거고 V''이라고 한 거 2차 도함수도 결국은 이것도 상수항에 불과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알파 U''의 P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효용함수에서 기울기나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알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상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효용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효용함수가 있으면은 affine transformation 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사실 효용함수로부터 다른 효용함수들을 링크하고 하는 식으로 사실은 쭉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 하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효용함수들 간의 비교를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척도를 세워가지고서 그 특성을 잡아보자라고 생각할 적에 에로나 프렛이 제시하는 어떤 위험 회피의 척도,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매저를 갖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bsolute risk aversion 그러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건데요. 결국은 어떤
어떤 효용함수의 1차 도함수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2차 도함수를 넣는 형태를 갖다가 absolute risk avers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U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리스크 어버스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저 녀석의 값이 분자가 이 더블 프라임 되어 있는 저게 결국 마이너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어버전의 정도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니까 사실 부호 말을 갖다가 앞에다 마이너스 하나 더 달아서 양의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elative risk avers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더 이제 정의를 했는데 relative risk avers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의 규모 부의 규모 내지는 뭐 어떤 소득이나 뭐 어떤 소비의 규모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사실은 그 absolute risk aversion 앞에 하나 더 곱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효용함수가 뭐 각자 구비구비 뭐 모습은 다 다를 텐데 뭐 모양이요 어쨌건 우상향 하는데 이렇게 뭐 오목한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오목한 정도가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리스크 어버전을 우리가 잡아보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어떤 비율을 통해서 말하자면 효용함수의 곡률과 기울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효용함수라고 하는 그 각각의 차이가 있었을 때 사실 모양 새상은 비슷하겠지만 그 어떤 꺾여 있는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기울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측도를 이제 에러프렛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의 조건으로서 이제 얘기했었던 세 가지 조건 중에 앞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감소하는 절대 위험 회피 이거 이제 DARA라고 표현합니다.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밑에서 봤었던 리스크 에러프렛 위험 회피 측도 중에서 Absolute Risk Aversion이 사실은 점점 더 감소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절대 위험 회피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충족하려 그러면 결국은 그 소비나 부가 말하자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분모에 있는 어떤 기울기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있는 곡률의 값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할 적에 사실 이제 기울기가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곡률이 이제 사실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와닿지 않지만 결국 이제 그 기울어져 있는 정도 말하자면 이제 그 커브가 이렇게 휘어 있는 정도가 사실은 효용이 굉장히 큰 레벨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밋밋하게 떨어지는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용이 체감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 익스펜션 혹은 뭐 테일러 어프로키메이션 이런 거를 배우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 어프로키메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마 저기 경제 수학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고등학교 대학을 배우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과 때는 했을 것 같은데 문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건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함수 값을 우리가 알려면 함수의 모양새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x는 얼마라고 한 걸 딱 집어넣으면 y로 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x만 알면 모든 y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y의 모습이 너무 막 복잡하고 계산이 막 그 더티해요. 만약에 항이 너무 많은 거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함수 전체의 모양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 도함수만 이렇게 대략 주어져 알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를 생각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말하자면 그 함수 값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테일러 어프로키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x는 얼마 a 근처에서 fx라고 한 녀석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누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테일러 어프로키메이션에 의하면 결국 지금 가운데 있는 식처럼 x는 a 근처에서는 뭐 일단 fa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더해 가지고서 A를, X는 A일 때의 F의 1차 도함수에다가 X-A 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F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X-A를 제곱한 거, 그걸 갖다 다시 2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계속 이제 3, 4, 5, 이제 그 도함수의 그 차수를 더해가면서
n차 항일 때는 n번 미분한 녀석을 x-a의 n승한 걸 곱해서 n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사실 이제 테일러 정리가 되겠는데, 이제 결국 이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뒤에 유틸리티 관련된 문제들이나 이런 걸 좀 풀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 근처의 값의 경우에 사실 x하고 a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x-a는 무시하기에 좀 그런 값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x-a가 뭐 0.55 정도 됐다 그러면은 x-a의 제곱 정도 되면은 4분의 1이 되니까 0.25가 됐을 거고, x-a가 뭐 한 3번 정도 제곱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또 얘는 한 8분의 1이니까 0.125가 될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x하고 a가 사실 미미한 차이를 보일 때에는 다차항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 값 자체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그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근사를 했다 그러면 f의 x 플러스 a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f의 x는 내가 안다고 보고 x일 때의 그 fx의 1차 미분함수,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1차 미분에다가 a를 곱한 거, 그 다음에 2차 근사를 한다 그럴 때는 1차 근사 한 거에다가 2분의 1의 f의 2차 도함수에 a 제곱한 거, 이런 걸 곱해 가지고서 사실은 대략 그 값을 갖다가 내가 어프록시메이션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리스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프록시메이션이라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효용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내가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효용함수는 당연히 컨케이브한 어떤 그런 형태,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검은색 선과 같은 그런 모양이 사실 효용함수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내가 f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로축 X에 대해서, 파란색 점선에 대해서 이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효용의 정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점에서 보는 것 같죠. 아마 6과 7 사이쯤에 있는 그 어딘가쯤이 이제 내가 느끼는 효용의 어떤 크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갖게 되는 어떤 부의 정도 내지는 내가 돌려받는 보상인 페이오프의 정도가 X에서 A만큼 더 커졌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내 효용을 갖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X일 때 그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저 빨간색 저 실선이 있잖아요. 저 실선의 빨간색 기울기에다가 결국은 가로축에 해당하는 A만큼을 갖다가 사실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지금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UX에 플러스 U'XA 된 저 포인트가 말하자면 1차 근사를 통해 가지고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근사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근사로 가봅시다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근사 한 거에다가 2분의 1의 이제 U 더블 프라임에 이제 A 스퀘어만큼을 사실은 이제 빼주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U 더블 프라임이 여기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 컨케이브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X에서 X 플러스 A로 가는 과정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가는 게 1차 근사인 거고, 그 다음 빨간색 점선으로 내려와서 이제 연두색 선에 이제 닿아 있는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2차 근사항이 붙어서 결국 2분의 1 U 더블 프라임에 A 스퀘어가 붙어 가지고서 이제 부호를 사실은 좀 더 밑으로 추정하는 어떤 효용의 크기를 아래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우리가 효용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교과서 기준 16페이지 가면 이제 이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초기에 그 보유하고 있는 부의 수준이 W0다라고 했었을 때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W에서 부가 뭐 좀 증가를 했다 혹은 뭐 감소를 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효용의 값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공정한 게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W랑 W0를 놓고 봤었을 때 W 그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게임을 참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페어한 코인, 페어 게임이 아니라고 봐가지고서
그 W-W0의 기대값을 0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논의를 할 적에. 그리고 3차 항 이상, 그러니까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에서 W하고 W의 제로의 차이가 사실은 미미하기 때문에 3차 항 이상으로 가는 걸 갖다 이제 저희가 뭐 제타로 논다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이제 빵이다라고 생각해서 저걸 갖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지워놓고서 expectation U의 W라고 하는 것을 다시 쳐다보게 되면 결국 미래에 내가 이 어떤 로터리 내지 이 갬블에 참여함으로써 내 부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 그 효용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expectation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무시할 수 있는 것 내지 삭제할 수 있는 걸 지워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초기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U의 W0 플러스 뭐가 붙냐 그러면 2분의 U 더블 프라임 W0에 variance W가 붙는, 결국은 variance W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붙냐 그러면은 위쪽에서 데리베이션 해뒀지만은 W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W0로부터 W로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대값의 자승, 기대값의 스퀘어는 결국은 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W의 분산이 사실 이 텀에 노란색 텀으로서 이제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W0라고 하고 있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갬블을 통해서 W라고 하는 상태로 내 부가 변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할 적에 1차원적으로 기대값은 내가 참여하는 게임 자체가 사실은 페어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값 자체는 사실은 변동이 없겠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보정값이 들러붙어 가지고 2분의 U 더블 프라임에 베리언스 W라고 하는 게 붙는 어떤 그러한 기대를 미래의 내 부에 대해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바죠. 그래서 이 오렌지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만은 결국은 효용함수의 2차 도함수가 우리가 리스크 어버스하다라고 가정할 때는 그 컨케이브한 함수를 가정하니까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서 볼 때처럼 리스크 어버스한 녀석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커브의 모양새 자체가 좀 컨케이브 하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위험 중립적인 상황이다 그럴 때는 사실은 U의 더블 프라임이 돼버리게 되면 그냥 빵이에요, 빵. 왜냐면 U의 U 프라임이라고 한 게 이제 상수값일 테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오히려 더 많이 확 움직이는 게 좋아. 나는 지금 너무나 성공이 절실하고 뭐 사소한 피해 따위 괜찮아. 큰 거 한 방만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약간 이런 태도가 이제 위험, 리스크 러빙, 리스크 시킹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U의 더블 프라임 같은 게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나와버림으로써 사실은 갬블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얻어가는 효용은 더 큰 거예요. 심지어 그 갬블의 어떤 편차, 갬블이 가져오는 페이오프의 편차라고 할 수 있는 게 variance W가 되는데 variance W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 값이 크면 클수록 난 더 좋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효용함수를 우리가 위험에 대한 태도와 결부지어서 모형화하게 될 때는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결국 이제 저희가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태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위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르누이 있기 전에 더 옛날에 파스칼식의 어떤 그런 수리적인 어떤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베르누이 효용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일종의 디스카운트 내지는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그것이 꼭 그렇지 않고 복권이나 뭐 보험처럼 사실은 불확실하고 내가 지는 게임임에도 나는 큰 페이오프를 찾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모형에서 포괄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류의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저희 파이낸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어버스에 대한, 리스크 어버시티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논의들을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해봤고요. 잠깐 이제 브레이크 갖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한 논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